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작은 세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지난주 시모의 기일날이라 시모가 모셔져 있는 납골당에 혼자 방문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찾은 시모의 납골당인데 시모의 납골당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먼지만 소복히 쌓여 있었고 1년 사이 그 누구도 다녀간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마냥 좋기만 한 시모는 아니었지만 자식 넷이나 낳아 기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납골당에 비해 가족 사진도 그 흔한 편지 한 장도 없이 휑한 시모의 납골당을 보곤 안쓰러운 마음이 치밀어 올라 눈물을 흘리고 왔었네요. 이미 돌아가시고 세상에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죽어서도 안타깝게 느껴져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아주 평범하디 평범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집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정도로 제 삶에 불행 같은 건 없었고 그렇다고 그리 큰 행복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은 공무원이셨고 두 분 다 알뜰살뜰하신 분들이셔서 결혼 후 빚 한 번 내지 않으시고 늘 형편에 맞게 살아오셨습니다. 선영아, 엄마는 네가 모험을 하는 길로 가기보단 안정적인 길로 갔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선생님 말로는 네가 예체능 쪽으로 진학하고 싶어 한다고 하시더구나. 솔직히 엄마는 그 말 듣고 많이 놀랬었거든. 우리 딸이 예체능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 엄마, 그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선생님한테는 예체능 쪽으로도 관심이 있다고 말한 거지 그쪽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말한 건 아니었어. 그리고 나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던 대로 세모회계 쪽으로 진로 잡을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처럼 안정적인 삶을 사시길 원하셨고 저 또한 부모님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었기에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성인이 된 후 고등학교 때 제가 세운 계획대로 세무사가 되자 친구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영이 네 삶이 너무 부러워. 사실 보통의 인생을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 선영이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늘 중간은 하면서 보통의 삶을 살아왔잖아. 공부도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중상위권엔 꼭 들었고 친구들이랑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사이좋게 지냈고 부모님들 두 분도 관계가 좋으시고 거기다 직업도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해왔던 직업으로 하게 됐으니 나는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온 선영이 네가 정말 부러워. 우리 아직 30도 안 됐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벌써부터 내 삶을 부러워해? 인생은 길어서 앞으로 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네 삶을 부러워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땐 너는 시집도 잘 갈 것 같은데 부모님 두 분 다 나무라지 못할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너도 그렇고 성격도 얼굴도 참하니 분명 남자도 잘 만날 거야. 친구들은 늘 중간은 하고 보통의 삶을 사는 제 인생을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저의 삶을 부러워할 때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고 겸손을 떨긴 했지만 저는 앞으로 남은 제 삶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처럼 평온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선영아, 이번에 아빠랑 엄마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랑 아빠 퇴직금에서 집 하나 장만하려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네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집 구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야. 나야 당연히 괜찮지.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는 엄마랑 아빠가 언제쯤 내 집 장만하나 싶었거든. 집 산다고 모아둔 돈 다 써버리면 너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엄마랑 아빠가 너 결혼할 때쯤엔 네가 생각하는 만큼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엄마, 내 결혼을 왜 벌써부터 걱정해? 그리고 내 결혼 때문에 집을 안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엄마랑 아빠 얼른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장만해.
공무원이셨던 부모님들은 평생을 전셋집으로 전전하며 지내시다 친정아버지가 퇴직하실 때 그동안 모아둔 돈과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빚 하나 없이 오로지 현금으로 내 집 장만하셨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매매하고 싶어 하던 아파트의 전 주인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아직 1년밖에 안 된 아주 깨끗한 신축 아파트예요. 거기다 오늘 볼 집은 30대 젊은 사장님이 혼자 사시는 집인데, 그래서 그런지 집이 새 집처럼 엄청 깨끗해서 분명 사장님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집 집주인이 바로 남편이었는데, 아직 한창 젊은 나이에 몇 억씩이나 하는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남편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이 사람이 사는 집이긴 했지만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들리지 못해서 이 집이 처음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하실 거예요. 인테리어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실 거고, 바닥이랑 벽지도 사용 안 한 것처럼 깨끗하니까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쓰세요. 제가 들어올 때 또 제일 비싼 것들로만 해뒀거든요. 이런 집 만나는 것도 저희한테 큰 행운인데 좋은 집 넘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얼마 살지도 않은 집 벌써 이렇게 팔아버리시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자금이 조금 필요해서 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라 더 작은 집으로 갈 생각으로 판 거고요. 솔직히 40평대 아파트는 총각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더라고요. 아이고, 역시 사업하고 계셔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좋은 집 얻어 사시는 거군요.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 청년이 참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이건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집이라 제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간 집이에요. 이 집 판다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어머니가 아시면 놀라실 텐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게 걱정이네요. 집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저희 가족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알게 됐던 건 남편은 돈이 꽤나 많은 집의 장남이자 그 집의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도 사고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은 세무사인데 그 세무 쪽으로 자문 필요하면 우리 딸한테 연락해요. 우리 딸 꼼꼼하게 일 잘하기로 유명해서 믿고 맡겨주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따님분이 세무사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새로운 세무사 구하고 있었는데 명함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제가 따님분에게 받아야 할 도움이 많을 것 같네요. 제가 세무사라는 말에 남편은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며 명함을 받아갔었는데, 저는 남편이 그냥 저희 가족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며칠 뒤 정말로 저를 찾아와 자신의 세금 처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계산해보니까 제가 세금만 해도 몇 천은 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 세무사님이 저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전 세무사님은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관련 서류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최대한 세금 덜 내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고 맡겨만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사님만 믿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집을 사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남편이 꽤나 많은 금액을 깎아줬기에 저는 보답의 의미로 최대한 남편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쓸 수 있는 편법이라는 편법은 다 써서 남편의 세금 감면을 도와줬고요. 그 일로 자주 만나게 된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빠, 부모님한테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걱정부터 하시네. 우리 부모님이 집 사실 때 하셨던 말씀이
결혼할 때 신혼집 해줄 정도로 지원 못 해주실 거라고 하셨거든. 오빠는 우리 신혼집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나도 안 하고 있던 걱정인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그런 걱정을 왜 하신다니? 그리고 너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나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알아서 집 사주실 거야. 오늘 집 가서 두 분한테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드려. 어머님이 이미 오빠한테 집 한번 사줬었잖아. 근데 또 사주신다고? 그때도 집 팔 때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판 걸로 아는데 그 후엔 괜찮았었어? 나 하라고 사준 집이었고 이미 내 거였을 때 내 마음대로 판 건데 거기다 대고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 엄마한테 집 팔았다고 했더니 별 말씀 없으시던데? 그리고 우리 엄마 나한테는 관대해서 내가 뭘 하든 참견 안 하셔. 남편은 시모에게 결혼한다고 말만 하면 시모가 신혼집은 알아서 다 해줄 거라며 저와는 다르게 신혼집에 대해서 딱히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왜 저렇게 여유롭게 구는 건가 싶었는데 저는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시댁에 처음 방문한 날 남편이 늘 여유롭게 행동했던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 결혼하려면 올해 안으로 신혼집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 구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서 10년, 20년을 살 거면 이왕이면 좋은 집 구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발품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텐데 얼른 집부터 알아보지 그래? 엄마, 설마 또 오빠한테 집 사줄 생각은 아니지? 3년 전에 오빠 장가 가서 쓰라고 사준 집 오빠가 엄마 몰래 팔아넘겼던 거 벌써 잊었어? 근데 오빠한테 또 집을 사준다고? 그건 절대 안 돼. 그땐 너희 오빠 사업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판 거였잖아. 오빠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텐데 너는 왜 네 오빠를 이해하지 못하니? 그리고 결혼하면 남자가 당연히 집 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오빠는 이미 엄마한테 받을 만큼 받았어. 이미 집도 한번 사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엄마 돈으로 하고 있는데 결혼 정도는 오빠가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언제까지 엄마가 다 떠먹여줄 거야? 오빠 나이도 벌써 30이 넘었어. 가만히 지켜보니 시댁의 실세는 돈을 쥐고 있는 시모도 아닌 바로 그 집의 장남이자 유일한 아들이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아들과 딸을 차별해온 건지 신우들은 시모가 또 남편에게 무언가를 해줄까 싶어 예민하게 반응하며 경계했습니다. 너 결혼할 때도 김서방이 집해왔었잖아. 결혼을 하면 그렇게 남자가 집해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리고 집 정도는 해가야지 너희 오빠도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겠니? 너희 셋, 오빠 혼삿길 막을 생각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그래? 나는 절대 반대야. 방금 말했듯이 나는 오빠가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빠도 생각이란 게 있으면 엄마한테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엄마, 오빠는 밑빠진 독이야. 오빠한테 그렇게 퍼부어봤자 돈만 줄줄 새지 곳간이 채워지진 않을 거라고. 너는 이미 출가 외인이니까 참견하지 말고 네 남편 내조나 잘해. 그리고 내가 남한테 돈을 퍼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장남인 너희 오빠한테 퍼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 있냐? 시모는 남편과 제가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희에게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신우들은 절대로 그것만큼은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신혼집 해주면 나 평생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 겨우 하나 있는 아들 챙기다 딸 셋 다 잃고 싶어서 그래? 나는 내가 뭘 잘못해서 너희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새언니 될 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굴지 말고 그만들 좀 해라. 나야말로 너희들 자꾸 이러면 내 집에서 쫓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무엇이든 다 퍼주는 시모는 신우들에게만큼은 남보다 더 매정하게 행동하셨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신 분이셔서 며느리인 저한테도 막대하시거나 시집살이를 시킬까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시모는 저에게 남편을 대하는 것만큼이나 잘해주셨습니다.
며느님,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우리 통이가 큰일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자기 건강관리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새아기 네가 우리 통이 옆에 딱 붙어서 통이 좀 잘 챙겨주고 해주길 바란다.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너에게 뭐든지 다 해주도록 하마.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건강은 제가 옆에서 잘 챙기도록 할게요. 아침도 거르지 않게 매일 챙겨줄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며느리 될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안심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건 별건 아니고 너 용돈 하라고 챙겨 넣었다. 절대 큰 돈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바꿔라. 그리고 이걸로 결혼 전에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려무나.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아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몬은 신우들보다 저에게 더 잘해주셨고 결혼 전부터 저에게 큰 금액의 용돈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시댁의 집안 분위기가 그리 화목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돈을 쥐고 있는 시모가 제 남편의 편이니 저는 그런 시댁 분위기를 저를 위해서라도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선영이, 너는 나랑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돼. 우리 엄마 경주에서 돈 제일 많다고 해도 될 정도로 재산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근데 엄마 돈이 곧 내 돈이라 선영이, 너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돼.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아가씨들이 알면 화낼 텐데 괜찮아? 분명 오빠가 어머님 재산 독식하는 거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 같던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가씨들이 서러움이 많이 쌓인 건지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 걔네들끼리 뭉쳐다녀서 그러지. 성격이 어렸을 때보다 더 더러워지긴 했지. 근데 걔네들이 아무리 날뛰고 지랄 발광을 해도 엄마랑 나랑은 눈 하나 깜빡 안 해. 계집으로 태어난 주제 욕심만 많아서 부모 재산 탐내는데 나는 절대 걔네들한테 엄마 재산 안 나눠줄 거야. 그리고 엄마도 그럴 생각 없으시고. 남편은 신우들의 욕을 하면서 저에게 신우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신우들이 욕심이 많고 성격이 고약해 친하게 지내면 저를 이용하거나 저를 괴롭힐 게 뻔할 거라고 겁을 줬죠. 그런데 남편과 결혼한 지 겨우 2달밖에 되지 않았던 어느 날 큰 신우가 다급하게 시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재준이 서울 큰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희귀병이래. 치료할 수 있는 수술도 없고 최근 개발된 약 먹으면서 버텨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약 먹으면 일주일 병원비만 해도 약값 포함해서 500만 원은 훌쩍 넘어가거든.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달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설마 나한테 네 아들 병원비를 달라 뭐 이 말이니? 그것도 일주일에 500만 원이나 하는 그 비싼 병원비를 나보고 내달라는 거야? 아이 엄마, 나랑 김서방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병원비 감당 못해. 그 병원비 내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아야 되고 결국엔 대출까지 해야 될 거야. 그럼 집을 팔든지 빚을 내든지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니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찾아오는 거면 몰라도 애 아프다는 말 듣고 바로 찾아오는 건 나 이해 못하겠다. 일찍 시집을 간 큰 시누이에게는 3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희귀병 판정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신약이라 약값이 비싸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와 큰 신우가 시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시모는 손주가 아프다는 말에도 도와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네가 불쌍해서 도와줄 수 있겠다지만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솔직히 애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마냥 계속 도와주겠니? 너는 나한테 돈이 흘러넘치게 많기라도 할 줄 아는 거야? 엄마, 나한테 돈 그냥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가 돈 빌려주면 내가 김서방이랑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면 빌려줄 수 있지만
그냥 빌려줄 순 없지. 너나 김서방 둘 중에 한 명 정해서 나한테 차용증 써서 가져와. 차용증 가져오면 공증 절차까지 확실히 밟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돈 빌려가고 아니면 빌려갈 생각 절대 하지 마. 아픈 손주를 위해 돈을 그냥 줄 수는 없고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은 후에나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에 신우 셋이 크게 화를 내며 단체로 시모와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애가 아파서 돈 좀 빌려달라는 건데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해야겠어? 엄마한텐 모성애라는 게 없는 거야? 오빠가 그랬어도 엄마 오빠한테 그럴 수 있어? 언니도 오빠 자식이잖아. 그리고 엄마 손자가 아프다는데 그냥 좀 빌려주면 되지. 왜 그렇게 돈 앞에서 사람이 냉정할 수가 있어? 나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못된 부모인 줄 몰랐어. 나는 엄마한테 실망할 일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 일로 엄마한테 크게 실망했고 우리 딸들은 엄마랑 인연 끊을 생각이야. 엄마 이번에 정말 크게 실수했어.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했지만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보고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모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 치료할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신우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인간적으로 사람이라면 저라도 나서서 도와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 보영 아가씨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어머님이 아가씨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직 아이는 없지만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애가 감기에만 걸려도 마음이 찢어지는 게 부모인데 희귀병이라고 하는데 보영 아가씨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돈도 없으면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 자식을 위해서라도 능력 있는 부모가 됐어야지. 능력도 없는 것들이 덜컥 애를 낳긴 왜 낳았대? 능력이 없으니까 애 아플 때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 하면서 돈이나 빌리러 다니지. 아휴, 내가 딸년들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어머님도 아가씨 걱정하고 계시는 거 저 알아요. 돈을 다시 돌려받더라도 일단은 아가씨 서운하지 않게 차용증 없이 빌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굳이 그런 거 받지 않아도 아가씨 분명 약속대로 그 돈 갚을 거예요. 그래, 뭐 빌려주는 건 빌려주는 거지만 차용증에 공증까지 하자고 했던 건 내가 실수한 것 같기는 하다. 근데 내 생각이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해서 말이지. 그걸 자기 자식한테까지 적용시켜서 이 사단을 만들었네. 저는 시모를 찾아가 시모가 큰 신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설득시켰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옆에서 시모를 어르고 달리며 잘 설득시키자 시모는 제 말대로 큰 시누이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시모가 큰 시누에게 돈을 빌려주자 시모와 연을 끊겠다던 시누들이 시모를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 일이 좋게 마무리가 되려고 하던 중 남편이 저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엄마 꼬셔서 엄마가 보영이한테 돈 빌려주겠다면서? 당신 도대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그리고 왜 나한테 엄마 찾아갔다고 말 안 했어? 당신은 아가씨 일에 크게 관심 없어 보이길래 나 혼자 다녀온 거야. 그리고 아가씨가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둘째 아가씨랑 막내 아가씨가 어머님이랑 연 끊어버리겠다고 하니까 내가 며느리로서 중재시켜주려고 그랬던 거야. 야, 너는 왜 쓸데없이 남의 집 일에 네 맘대로 끼어드냐?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냐고! 그리고 말이 빌려주는 거지. 공증 안 서면 그냥 주는 거랑 뭐가 달라? 설득을 시킬 거면 차라리 보영이한테 공증 서라고 설득을 시켰어야지. 세무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제 도움으로 큰 신우가 시모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말에 남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의 일부분이 큰 신우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남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차피 어머님 돈 많으시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애 아프다는데 돈 좀 빌려준 건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겠어? 어쨌든 아픈 애부터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아픈 애 당신 조카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2번 다신 우리 집 일에 끼어들지 마. 그리고 엄마 돈이 곧 내 돈이고 내 돈이 곧 당신 돈이라고 분명 말했어. 그러니까 당신 자선 사업은 이제 그만해. 남편은 2번 다시 시댁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후로도 저는 시모에게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신우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 후로 막내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 남자가 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어서 시모가 속상하다는 듯이 저에게 한탄을 늘어놨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능력 없는 인간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 지 오빠 밥만 닮은 사람만 데리고 왔어도 저런 인간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텐데. 이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그게 고민이다. 어머님, 그래도 아가씨가 좋다고 데리고 온 사람인데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해서 아가씨가 결혼을 포기할 것도 아닐 테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람 성격은 참 괜찮아 보이던데요. 웃기도 잘 웃고 성격이 싹싹한 거 보니 내 눈에도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집 사올 능력도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흔쾌히 결혼 허락해주겠어. 저것들 분명 나한테 결혼하는데 도움 좀 달라고 할 텐데 나는 그럴 생각 없단 말이야. 시모는 이번에도 막내 신우 결혼에 단 한 푼도 보태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어차피 출가 외인의 사람이니 그런 딸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라고 했었죠. 어머님, 집은 2사람이 알아서 구하라고 하고 어머님이 혼수만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솔직히 2사람이 집을 그렇게 큰데 구해올 것도 아닐 테고 또 굳이 신제품은 아니더라도 2월 상품만 사줘도 아가씨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2월 상품이어도 혼수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테고 돈 1,000만 원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무슨 애 결혼하는데 돈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결혼을 시켜. 그럴 바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어머님, 솔직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평생 단 한 번인데 그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어머님이 혼수만 도와주셔도 아가씨한테 큰 도움 될 거고 또 어머님이 먼저 혼수해준다고 하시면 아가씨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시모가 막내 신우에게 혼수 정도는 도와줄 수 있도록 옆에서 시모를 꼬셨고 또 제 말에 넘어온 시모는 막내 신우에게 혼수를 장만해줬습니다. 시모가 제 말을 듣고 막내 신우에게 혼수를 장만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전보다 더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우리 집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당신이 자꾸 우리 집 일에 끼어들어서 엄마가 돈을 쓰게 만드는 거냐고? 아가씨 혼수해주는 거 그거 해봐야 얼마 한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 그리고 자식 결혼할 때 부모가 도움 좀 줄 수도 있는 거지. 아가씨가 헛짓거리 하는데 어머님이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당신 막내 동생 결혼하는데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 돈 내 돈이라고! 생각 없이 내뱉은 당신 한마디에 지금까지 내 돈이 몇 천이나 깨진 줄 알고 그래? 당신이 자꾸 이러니까 나 점점 당신이랑 결혼한 게 후회되려고 한다.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들기 전에 그만해. 당신 이미 할 만큼 했어. 제가 신우들 좀 도와줬다고 저와의 결혼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게 정당하게 쓰이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는 남편의 모습이 내 남편이지만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돈이 곧 당신 돈이라는 말은 나중 이야기 아니야? 지금 어머님 손에 있으면 어머님 돈이고 어머님이 그 돈을 어떻게 쓰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당신 형제들한테 쓰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내 돈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난 너무 아까워. 그리고 우리 엄마 당신 만나기 전까진 걔네들한테 10원 하나도 안 내준 사람이었어. 지금 당신이 우리 엄마 다 망치고 있다는 걸 당신은 모르지? 가족들끼리 베풀고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보니까 아가씨들 평생 당신이랑 차별당하고 살아와서 서러움이 많아 보이던데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당신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보고 아가씨들이랑 어머님 재산 똑같이 나눠 가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자는 건데 당신 정말이지 욕심이 지나치게 많아. 뭐든 과유불급이라는 말 몰라? 시모가 신우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면 신우들이 마음속에 쌓여온 서운함과 서러움도 풀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편의 형제 관계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여동생을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지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걔네들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아. 지금까지 걔네들은 내 가족이라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나는 나고 걔네는 걔네야. 지들끼리는 자매인진 모르겠지만 나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족인 줄 알아? 한 배에 태어나면 당연히 형제고 가족이지. 왜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당신 설마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도 딸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식으로 인정 안 해. 우리 엄마부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왜 걔네들을 내 동생,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돼? 걔네도 나를 오빠로 생각 안 할걸? 남편에게 크게 충격을 받고 실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 남편이고 제가 평생 같이 붙어 살아야 할 사람은 신우들이 아닌 제 남편이라는 걸 깨달은 후 저는 더 이상은 남편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남편이 저에게 크게 정이 떨어진 건지 저와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저만 보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 피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앞으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 집 일에 참견하지 않겠다고 말했잖아. 지금까지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서 그래?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할 때까지 나한테 말 걸 생각도 하지 마.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이후로는 신우들을 도와주거나 시댁일에 참견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며 지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과 다시 잘 지내보려고 남편의 말도 잘 들으며 남편의 꼭두각시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언니, 내 친구들이 오빠 딴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다고 하던데 언니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 보내줬던데 언니 모르고 있었죠? 오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그냥 회사 직원 아닐까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오빠가 겁도 없이 대놓고 바람을 피우겠어요. 심지어 오빠 사업한다고 발까지 넓어서 절대로 대놓고 바람은 못 피울 텐데요. 아가씨 친구가 봤다는 사람 아마 오빠 회사 직원일 거예요. 오빠랑 바람났다는 여자 제가 잘 아는 여자예요. 오빠가 젊을 때 만났던 오빠 첫사랑인데 그 언니가 최근에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었는데 그 언니 자기 남편이랑 이혼하자마자 오빠한테 연락해서 오빠랑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바보처럼 당하지만 말고 알고는 있으세요. 그리고 그 사진 언니한테도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어린 시절에 만난 첫사랑과 바람이 났다는 신우의 말에 평생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온 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 나간 상태가 돼 집을 엎어버렸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쫓아오더니 바람을 핀 남편을 나무라긴커녕 오히려 피해자인 저의 등짝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적당히 좀 해라. 남자는 평생 가슴에 첫사랑을 묻고 산다고 하지 않냐? 아무리 결혼한 사람이라도
첫사랑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너는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네 서방을 잡아.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나 말고 다른 남자들도 첫사랑 보면 마음 흔들리고 그럴걸?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나 걔한테 흔들리긴 했어도 마음 준 적은 없다고.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힘들어하길래 밥 한 끼 사주면서 위로해 준 게 다란 말이야. 첫사랑 이혼당했다고 위로해주는 착한 네 서방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너 여기서 더 나가면 내가 널 가만 안 둘 테니 그렇게 알고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원래 남자들은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바람도 피우고 다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운 것까지 감싸고 도는 시모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바람을 피운 남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차마 친정으로는 갈 수 없어 미혼인 친구 집에 얹혀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집을 나온 지 한 달 만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 나온 지 한 달 만에 연락하네. 무슨 일로 연락한 거야? 왜? 당신이 자주 입는 팬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우리 엄마 간암이래. 그래서 엄마 지금 입원했는데 간병할 사람이 없어. 당신이 와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당신 아직까지는 우리 엄마 며느리잖아. 암에 걸린 시모를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연락했다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시모가 암에 걸렸다는데 얼굴은 비춰야 할 것 같아 시모가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갔는데,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를 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도 한참을 잘못 살았다. 지 엄마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간병해 주겠다는 자식놈이 하나도 없어. 자식 넷이나 있는데 그중에 단 하나도 나를 봐주겠다는 놈이 없단 말이다. 그 사람도 아가씨들도 어머님한테 간병 못 해준다고 했어요? 아가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왜 그런데요? 적어도 그이는 어머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동이 그놈은 지 엄마 아프다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딸들 부려먹든지 며느리 부려먹으라고 하더라. 딸년들도 엄마 아프다는데 병원에 오지도 않고 간병 못 해준다는 연락밖에 안 하더구나. 내가 널 볼 면목도 없고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 간암에 걸린 시모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 이식을 받는 것이었는데, 자식 중 그 누구도 시모에게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큰 신우는 아이가 아파 해줄 수가 없었고, 둘째 신우는 시모에게 받은 것이 없어 절대 못 해준다고 했으며, 또 막내 신우는 당시 임신 중이라 시모에게 이식을 해줄 수가 없었죠. 지금 어머님한테 간 이식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아가씨들은 다 못 해줄 사정이 있지만 당신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좀 살려줘. 나는 못 해줘. 내가 왜 내 목숨을 걸면서까지 엄마 목숨을 살려야 돼? 엄마 나한테 간 이식 받고 싶어? 잘못하면 아들 죽을 수도 있는데도 엄마 아들한테 간 이식 받고 싶냐고? 엄마도 아들한테 간 이식 받고 싶지 않지? 나 엄마한테 간 이식 못 해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아픈 시모를 두고 병실을 나서는 남편의 모습을 시모는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살 의지를 잃으셨고, 공여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간 이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라. 공여자가 나타나도 간 이식 안 받고 연명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너 상속 관련해서 잘 아는 변호사 알고 있으면 나 좀 소개해다오. 그 변호사한테 내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법적 처리 좀 해달라고 해야겠구나. 시모가 변호사를 통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자 병원 근처에 얼씬도 않던 신우들과 남편이 그제야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면서?
엄마 재산 나한테 다 주는 거 아니었어? 그 많은 돈을 아깝게 왜 사회에 환원을 해? 엄마 아들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거 왜 남한테 주는 거냐고. 설마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간 떼달라고 시위하는 거야? 아니야, 엄마. 차라리 잘 생각했어. 그 돈 오빠 줄 바에 사회에 환원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훨씬 나아. 우리는 엄마 재산 사회에 환원하는 거 찬성하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엄마 간이식 안 받겠다고 했다던데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받아. 아니 이 옆편 애들이 단체로 노망이 났나. 엄마 뭐 죽을 병 걸리니까 노망까지 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엄마가 아들을 두고 절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 엄마 아무리 죽기 직전이라도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지. 시모가 사회에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하자 신우들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시모에게 노망이 났냐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죽을 거면 곱게 죽지 왜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들어? 엄마가 그 돈 사회에 환원하는 짓이 곧 내 인생 망치는 짓인 거 몰라서 그래? 나는 그 꼴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마지막까지 시모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남편에게 화가 났던 저는 시모 대신 남편에게 욕짓거리를 퍼붓기 위해 오랜만에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저는 평소 제가 두르던 앞치마를 두른 외간 여자가 저를 맞이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당신 말도 없이 여길 왜 찾아왔어? 그리고 당신 말로 이 집에서 나갔으면 두 번 다시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지. 왜 말도 없이 막무가내로 집을 찾아와서 이런 꼴을 보고 그래?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시모를 간병한다고 병원에 있는 사이 저희가 함께 살던 집으로 첫사랑이라고 하는 여자를 불러들여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모를 간병한 건 제 의지긴 했지만 그래도 죽을 병에 걸린 지 엄마를 모시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같이 살던 집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저는 그런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 인간 저 없는 사이에 집에 그 여자 불러들여서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러고 시어머니 간병하고 있는데 남편은 집에서 딴 여자 불러서 더러운 짓 하고 있고 저 정말 멍청하죠? 내가 미안하다. 그놈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던 그날 내가 널 아니라 그놈을 혼냈어야 했는데 내가 그놈을 잘못 키워서 여럿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며느라, 나 죽거든 그때 미련 없이 그놈이랑 이혼해라.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놈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시모는 간암 판정을 받은 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시모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고 시모의 자식 중 단 한 명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제가 시모에게 소개해준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그 변호사를 통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사장님이 자식분들한테 말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셨고요. 그 아드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의 따님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남편한테는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셨다고요? 어머님이 아무리 아들을 미워해도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장님 의지가 확고하시던데요.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주기 싫다고 아들이 법적으로 따님분들한테 소송 건다면 저보고 도와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님한테는 유품을 하나 남기셨는데 바로 사장님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안에 사장님 아드님과 사장님이 나눈 문자 내용 보면 그 며느님이 왜 본인이 이걸 유품으로 남겼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저에게 남긴 유품이라는 시모의 휴대폰을 받아들자마자 시모와 남편의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내용에는 남편이 저 몰래 오래전부터 첫사랑을 만나오고 있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나 이혼할 수 있게 엄마가 도와달라. 이혼 안 시켜줄 거면 나 두 집 살림 차리겠다. 지금 만나는 여자랑 아이를 낳아버리겠다.
엄마가 두 집 살림할 수 있게 집 하나만 더 사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남편이 시모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시모는 조강지쳐 버리면 큰 벌 받는다라는 대답을 한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할 때 이게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다른 증거가 저한테는 없어서요. 이 정도 내용이라면 충분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혼 생각이 있으신 거면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모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품을 증거로 제출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게 됐고, 남편에게서 함께 살고 있던 집 하나를 재산 분할로 받아낸 후 이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들에게 재산 분할 소송을 걸게 됐는데, 예상외로 남편은 그 소송에서 패소해 신우들에게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그동안 엄마한테 받아온 돈만 해도 10억은 좋게 넘어가더라고요. 저희는 법원에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오빠는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정돼서 오빠가 우리한테 10원 하나 못 뺏어간 거예요. 남편이 시모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받은 걸 돈으로 계산해 보면 말이 10억이지 그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돈이었습니다. 또 남편의 사업이 그리 잘 되고 있었던 건 아니고 매년 적자가 났지만 적자가 날 때마다 시모의 돈으로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시모가 돌아가시고 시모의 재산까지 받지 못하게 된 남편의 사업은 시모가 돌아가시자마자 보기 좋게 망하게 됐습니다. 시모의 재산은 동생들에게 뺏기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을 저에게 내어주게 된 남편은 결국 빈털터리가 됐고,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진 남편은 첫사랑에게도 차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빈털터리가 되고 세상의 외톨이가 된다고 해도 그런 남편을 동정해줄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없었기에 남편은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향인 경주에서 빈털터리로 지내는 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남편은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까지 노숙자 생활을 했고,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우들과도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남편이 시모에게 선뜻 간이식을 해주고 남편에게서 간이식을 받은 시모가 아직까지 살아 계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시모는 시모대로, 또 신우들은 신우대로 참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어리석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3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큰 교훈까지 얻은 것 같네요. 제가 이혼을 하고 얻은 교훈은 사실 평생 몰라도 될 교훈인데 말이죠. 남편과의 결혼은 저의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